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치과의사의 보험이사 강호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찰료 및 방사선 검사와 관련된 치과 건강보험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찰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찰료는 초진과 재진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맞춰서 맞는 산정 지침대로 청구를 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초진의 경우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 과목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환자, 그리고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30일 이후에 내원 시 초진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재진의 경우는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 과목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재진입니다. 치주질환의 경우는 치료 종결 후 90일 이내 동일 부위 치료 시에 재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본 내용의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환자가 치과에 최초 내원 시 초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내원 시에는 모든 내원 시마다 재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환자가 30일이 지나 내원을 하게 되면 이때 다시 초진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주치료의 경우는 치료의 종결 시점이 모호하기 때문에 30일 기준이 아닌 9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제일 밑에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에서 계속해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는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원할 경우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이라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근관치료를 받던 환자가 근관치료 도중 내원이 중단되어 30일 이상 수개월이 지나서 내원하였을 경우, 이 경우에도 계속 이어서 근관치료를 진행한다면 초진이 아닌 재진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근관치료가 중단되고 그 치아가 파절이 되었거나 농양이 생겨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상병과 치료 내역이 모두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재진이 아닌 초진을 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검진 실시 당일 보험 진료를 하였을 때 진찰료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을 한 경우에는 진찰료의 50%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생검진의 경우에는 진찰료의 100%가 모두 산정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기본 진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진료는 별도의 행위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진찰료는 산정이 가능한 진료의 경우 산정하는 진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진료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찰 또는 상담만 한 경우에도 진찰료를 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진찰 또는 상담의 내용이 급여 진료와 관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비급여 임플란트를 위하여 상담을 한 경우에는 진찰료의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등 간단한 검사를 한 경우에도 진찰료를 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간단한 검사 외에 별도의 치료 행위를 하였다면 그 치료 행위에 대한 청구도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구강건조증의 처치, 구내염 약물 도포, 그리고 치은염, 지치주의염 등의 간단한 구강 연조직 질환을 처치한 경우에도 기본 진료로서 진찰료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구분하셔서 생각하셔야 할 것이, 연조직 처치가 아닌 경조직 처치의 경우에는 보통 처치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치아에 임시 충전재를 넣는 등의 간단한 행위는
기본 진료가 아닌 보통 처치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발치 전 동통 감소를 위한 간단한 처치를 한 경우도 진찰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류를 발급한 경우 원해 처방 전이나 진료 의뢰서, 진료 행위를 하지 않고 이 두 가지 서류를 발행한 경우에도 진찰료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원해 처방 전의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내원하지 않고 가족이 내원하여 처방전을 받아간 경우에도 진찰료의 50%가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열된 항목들 외에도 치면열구 전색을 2년 이내에 시행하는 경우에도 치면열구 전색에 대한 행위료는 청구할 수 없지만 진찰료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처방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방료는 기본적으로 진찰료에 포함이 되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찰료에는 기본 진찰료와 외래 관리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래 관리료 안에 처방료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방전에 있어서는 약국과 치과의원의 교부 번호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될 항목이 비급여 진료 시에는 비급여 처방전을 발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급여 임플란트를 위한 처방전을 급여로 발행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급여 진료를 위한 처방전은 비급여로 처방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 처방 시 심사 기준에 맞지 않아 조정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동일 성분의 약제 두 가지를 중복 처방하는 경우, 효과, 효능, 용법, 용량에 맞지 않는 처방, 그리고 항생제 및 소화제를 일률적으로 처방하는 경우, 그리고 고가 약의 일률적인 처방 또한 지양되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17년 11월에 소화기관 약에 대한 전산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관 약에 대해서도 효과와 효능에 맞는 적절한 처방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시행하는 마취는 표면 마취, 침윤 마취, 전달 마취, 이 세 가지 마취가 있습니다. 그 중에 표면 마취는 보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침윤 마취의 경우는 3분의 1학당, 전달 마취의 경우는 2분의 1학당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악 전치부의 경우는 복잡한 술식의 경우 전달 마취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악 전치부에 치근단 절제술과 같은 수술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비국의 전달 마취가 청구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동일 부위에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마취를 시행하였을 경우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주된 마취만 산정이 가능하며 마취제는 사용하신 앰플 수대로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 부위에 전달 마취와 침윤 마취를 동시에 했을 경우는 주된 마취인 전달 마취가 청구가 가능하고 침윤 마취는 별도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의약품 관리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관리료는 치과에서 리도카인 등을 사용하여 마취를 하는 경우에 산정하실 수 있으며 하루에 1회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같은 날 상악과 하악에 2번의 마취를 하였다 하더라도 의약품 관리료는 한 번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진찰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지금부터는 방사선 검사와 관련된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스레이 항목의 세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레이 항목의 세팅은 사용하시는 장비가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인 경우에는 촬영 판독료를 산정하실 수가 있고, 아날로그 장비인 경우에는 촬영 판독료와 함께 필름 재료대도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검사를 위해 사용하는 장비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된 장비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가 된 장비라 하더라도 매 3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3년이 지난 장비를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여 청구했을 경우에는 방사선 검사 항목에 대한 삭감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하고, 삭감뿐만 아니라 보건소로부터 행정적인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3년마다 엑스레이 장비에 대해 정기 검사를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치근단 촬영과 교육 촬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각 인정되는 독립 촬영인지 아니면 2장, 3장을 찍었어도 독립적으로 100% 산정은 되지 않는 동시 촬영 수가 코드를 적용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관치료 과정 중에 진단, 근관장 측정 검사, 충전 확인용으로 각각 촬영된 엑스레이 사진은 모두 100% 청구 가능합니다. 그 외에 동일 목적으로 2장 이상 촬영한 경우는 동시 수가 코드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관장 측정 검사를 위하여 중첩된 치근을 피해서 보기 위해서 각도를 틀어 찍은 경우, 충전 시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매복치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각도를 틀어 찍은 경우도 모두 동시 수가 코드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또한 아날로그 장비를 이용하여 찍은 동시 수가 코드인 경우에는 필름의 경우에는 사용한 매수대로 재료대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파노라마 촬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인 치근단 촬영만으로는 진단이 불충분하거나 소아의 해당 치아가 맹출되는 평균 연령을 초과한 경우 등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파노라마 촬영이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증상 및 의학적 근거 없이 6개월 이내에 재촬영한 경우에는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치료 후에 경과와 예후를 살피기 위해 찍는 사진의 경우에는 내역 설명을 하시면 촬영이 가능합니다. 파노라마와 치근단 사진을 동시에 촬영한 경우는 만약에 촬영 증례가 파노라마의 인정 기준에 부합된다면 각각 100%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CT 촬영에 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T 촬영 시는 반드시 별지의 판독 소견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작성하셔서 비치하셔야 된다는 점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CT의 인정 기준으로는 근관치료의 경우, 그리고 매복치의 경우, 외상의 경우,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인정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근관치료와 관련돼서 CT가 인정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상적인 근관치료 시 비정상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치근의 파절이나 비정상적 근관 형태로 추가적인 근관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CT의 촬영이 인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 치근단 절제술 또는 치아 재식술을 요하는 경우로서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하치조관이나 이공, 상악동 부위에 병소가 위치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특히 최근 17년도 10월 1일 날 발표된 고시에는 기존에 있던 치근단 절제술 외에 치아 재식술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근관치료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CT의 인정 기준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최근 17년도 11월에 치과보전학회에서 좀 더 구체적인 CT 인정 기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보시는 다음 5가지의 경우가 치근단 병소의 탐지, 근관계의 해부학적 구조가 매우 복잡한 경우, 복잡한 외상, 천공의 탐지, 치근단 수술. 이러한 구체적인 5가지의 사례에는 콘빔 CT가 인정이 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근관치료와 연관돼서 CT가 인정되는 사례에 대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상에서 35번 치아의 치근단 병소와 그 하방에 이공이 매우 근접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치근단 사진상에서는 근단 병소와 이공이 좀 더 근접하게 관찰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CT를 찍어서 치근단 절제술 이전에 좀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근관치료와 관련된 판독서의 예시입니다. 판독 소견 중에 복잡한 근관, 해부학적으로 복잡한 근관계에 대한 소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CT가 매복치의 경우 인정되는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완전 매복치 발치술과 관련된 완전 매복치의 경우 CT가 인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제3대구치의 경우에 있어서 치근단 파노라마 촬영 등에서 하치조관 또는 상악동과 치근이 겹쳐 보일 때 발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것은 1번 항목과 2번 항목이 AND 조건이 아니라 또는 OR 조건이기 때문에 완전 매복치이면서 치근이 하치조관과 겹쳐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한 가지 조건만 만족이 되면 CT를 촬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7년 10월 1일 날부터 시행되는 고시에 새로이 치아나 치조골의 급성 외상에 의한 치아의 함입 등으로 인해 계승치아에 미치는 영향의 진단을 위해 찍는 경우도 CT의 인정 기준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매복치나 사랑니와 연관돼서 CT가 인정되는 기준을 증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파노라마 사진상 10번대에 완전 매복되어 있는 소구치의 경우는 발치술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CT의 인정 기준에 부합이 됩니다. 다음 파노라마 사진상에서 48번의 경우는 하치조관과 치근첨의 중첩 여부는 모호하지만 치관이 골래 3분의 2 이상 매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매복치로서 CT의 인정 기준에 부합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상에서 하악에 보이는 38번 치아와 48번 치아에서 두 치아 모두 매복치는 아니지만 하치조관과 치근첩이 중첩되어 있고 48번에서도 치근첨과 하치조관이 중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첩 사실만으로도 본 증례도 CT의 인정 기준에 부합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48번 치아의 치근첨과 하치조관이 중첩된 사례입니다. 치근단 사진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하치조관과 치근첨이 중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CT를 촬영하여 하치조관과 치근첨이 근접해 있고 닿아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파노라마 증례의 판독 소견 예시를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치아에서 완전 매복되어 있는 상태이며 일부 치근이 하악신경관 벽과 접촉되어 있는 소견이 관찰됩니다. 이와 같이 매복 사랑니 발치와 관련된 CT에는 신경관과의 위치에 대한 소견이든 완전 매복과 관련된 소견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방사선 검사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 2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촬영 가능 범위입니다. 치과 의사의 경우는 모든 종류의 치과 방사선 촬영이 가능하고 또한 판독 또한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과 위생사의 경우는 치근단 방사선 사진과 파노라마 촬영은 가능하지만 콤빔 CT와 두부 규격 사진은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2번째 주의사항은 방사선 영상 진단의 판독료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방사선 검사 항목에서 저희가 청구하는 항목은 촬영 판독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방사선 검사를 했을 때는 반드시 촬영뿐만 아니라 판독이 항상 함께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촬영의 경우 방사선 검사의 70%, 판독은 30%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선 검사 시 촬영은 하였으나 판독 내역이 없다면 30%가 언제든지 삭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CT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판독 소견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작성하셔서 비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판독 소견, 판독서를 언제 써야 되는가에 대한 시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단계, 치료 전 단계에서 판독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평원에 청구하기 전까지 작성을 하여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판독서에는 환자의 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 일시, 판독 소견 및 결론, 판독 일시, 판독의, 요양기관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 촬영을 하여 진료 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검사 일시, 판독 소견 및 결론, 판독 일시, 판독의 서명까지만 기록하여도 인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찰료 및 방사선 검사와 관련된 치과 건강보험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